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여기 도쿄에 무슨 행사 때문에 와 있는데 아주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홍형 선생인데 옛날에 주1 한국대사관에 공사를 역임하시고 오랫동안 안기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은 통일일보의 주필로 계십니다. 여기 와서 담소를 나누다가 한국 사람이 잊고 지내는 중요한 문제 하나를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20세기의 국가에 의한 인권 범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물론 북한 정권의 인권 말살인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6.25 전쟁 중에 응용한 국군 포로 6만 명을 송환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언론, 공산당, 당시 여당까지 합작을 해가지고 제1동포 10만 명을 생지옥으로 보낸 이른바 제1동포 북송 사건입니다. 여기 피해자가 10만 명이나 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동 선생님, 이 제1동포 북송 사건의 전체적인 개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사장님하고 벼랑간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제가 자료 준비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저희가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1동포 북송 사업이 이제 공식으로 시작된 건 1959년 12월입니다. 연말에 이제 12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제 배경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6.25 전쟁 후에 전시에 김일성이 남한에서 많은 사람을 납치해 갔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 6.25 전쟁 전부터 시작된 그 월남자들이 특히 전쟁 기간 중에 뭐 정확한 저희가 통계는 없지만은 뭐 150만 명에서 어떤 분은 300만 명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 가장 뭡니까 엘리트 계층이 주로 월남을 하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전후 복구에서 엄청나게 그 뭡니까 사람 소리 인력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일성은 뭐 사할린에 있던 한국인이라든지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이 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 지금 만주 지역에 있던 그 옛날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을 이제 북으로 데려가고 대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꼭 그것이 인력 보충이라는 것만은 아니었지만은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북송 사업 제일교포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뭐 요것은 이제 그동안 연구를 해서 논문이나 이런 것도 적지 않은데 아마도 처음의 시작은 제일교포가 먼저 시작했는지 또 아니면 제일교포라면 주로 조선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해방 직후에 일본 공산당 계열 당원들이었던 제일교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의 조총련의 전신인 조련을 만들어서 그 주도권을 쥡니다. 일본 공산당이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주도권을 쥐어서 당시에는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그 뭡니까 편협한 민족주의 쪽으로 해서 사회주의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런 좌경 풍토 속에서 제1동포 사회가 거의 조총련에 지배되는, 아마 막 객관적으로 봐서 80% 이상이 조총련에 지배되는 그런 상황이 쭉 지속돼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북한이 그 뭡니까 전후 재건 과정에서 겪는 그 인력난 등등과 겹쳐져서 이제 조국에 돌아가면 사회주의의 담부상으로 무료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일본도 지금같이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고 전후에 극심한 그 일본도 역시 빈곤 속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도 성장으로 들어간 게 60년대 들어왔으니까 어려운 일본 사회에서 당연히 제일동포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자신도 어려웠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취업난이나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차별이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낙원으로 가야 된다는 캠페인을 이제 조청룡과 북한은 벌였고. 그런데 북한이 공작을 한 데 대해서 일본 정부 언론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므로 이게 가능해진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합작이라고 보면 되죠. 합작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합작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이 군국주의 시대에 그 반동이라는 형식으로 전후에 이제 사회주의적 풍조가 만연을 했습니다. 지식인들을 비롯해서 언론 같은 게 만연했고, 당시에 이제 동서냉전이 격화되면서 일본에서 공산당 사회당이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자민당 아닙니까? 당시에 자민당은요 1955년에 자유당과 민주당이 하나로 합해서 자유민주당, 지금 자민당입니다. 그게 왜 그 소위 우파 보수계 정당이 왜 단일화되냐면 당시에 일본의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그 좌익이죠.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기의식 때문에 이제 보수 정당이 하나로 된 그 정도의 풍토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그 일본 공산당, 일본 혁명을 부르짖는 폭력혁명을 부르짖던 일본 공산당의 전위대 역할을 사실은 조청년이 했습니다. 그 일본 공산당 내에 민족대책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조청년을 처음에 만든 주도한 세력들은 일본 공산당의 당 중앙위원일 정도로 서열이 높은. 그래서 그분 이제 그 시대에 그 일본이 패전 후에 조청년이 마치 당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를 살았던 분들의 경험에 조청년이 자기들이 전승국 국민인 양 행세를 했답니다. 그게 대해서 일본 쪽에서 불만이 많았겠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반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뭐랄까 그 배척,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강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가장 반인도적인 이 범죄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북한 공작과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 그런데 여기에 일본 적십자사도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이 뒷받침하고 일본 공산 세력 뒷받침하고 당시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하고 지식인들도 해가지고 마치 이게 무슨 인도적 사업인 것처럼 위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교가 없으니까 우선 국교가 없으니까 한국과 한반도 자체에 없었죠. 남북한 모두에 없으니까 이걸 적십자 차원으로 이제 그게 인도 사업화한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업이다라는 식으로 이걸 마치 인도적인 사업인 것처럼 일본과 평양의 양측에 적십자 당국이 나서서 합의를 해서 그것에 의한 북송 사업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놓고 보면 생적으로 그랬다고 단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1950년대 말의 상황에서는 이승만 정부도 김일성보다 나을 게 없다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또 조총련 제일동포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사회주의 공산 체제에서의 그 일사불란한 프로파간다가 저쪽은 이제 사회주의 그 낙원처럼 선전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강력한 프로파간다 통제가 없는 사회에서는 있는 대로 그대로 전후에 그 피폐하고 어려웠던
한국 사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됐고, 그거보다 더한 그 야만적인 포갑 체제는 마치 그것이 사회주의의 성공 사례인 것처럼 허위선전을 됐는데, 그것을 걸러주지 못한 거죠. 일본 사회가 전역을 거르지 않고 그 평양의 일방적인 프로파간다를 그냥 다 그대로 역 없이 전달을 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일본 사회보다 더 발전된 사회인 것 같은 허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그때 막 불기 대회도 하고 여야가 다 이 제일동포 북송을 반대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때 무역 단절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일본 정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뭔지 스탈린주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동포들을 생지옥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 자민당의 그 총리가 지금 아베 수상의 외조부에 해당되는 기시노부스케 그 총리였는데, 이분들은 당시에 일본 자체도 어려웠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정치적, 재정적,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적시자 차원에서 합의된 거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뭐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 북한에 간 분들이 출신으로는 남한 출신들이 더 많죠. 뭐 압도적으로 남한입니다. 식민지 때 그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 사시던 분들은 대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북으로 갔고요. 이제 남쪽에 있던 분들은 현해탄을 넘어서 일본으로 왔기 때문에 제일동포의 지금도 한 98%, 99%는 남한 출신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제 조국에 들어간다. 이게 국적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국에 들어가서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식으로 자진해서 생각했던 사람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게 일본에서도 당시에 다큐멘터리나 소설로도 요즘 나오는 게 있는데요. 사는 게 고달프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는 게 고달프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솔깃한 그렇죠. 선전이 그렇죠. 아주 대대적으로 나오니까, 집요하게 나오니까 고달픈 삶 속에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선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제일동포에 대한 조총련계 제일동포에 대한 집중적인 선전 공작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일본의 언론도 일부 협조한 거 아닙니까? 뭐 일부 협조가 아니라 대대적으로 동조를 했죠. 그리고 당시에 그 조총련 학교를 통해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들, 뭐 교사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교사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그 뒤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소위 수령의 혁명 전사를 양성한 데는 조총련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스 하나가 통째로 간다든지, 그 뒤에 이제 김일성 환갑 선물로 조선대학교 학생 200명으로 저 기억하는데요. 당시에 그 증언이 나옵니다. 그거를 사람을,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역사에서 뭐 중국에서 조선에 뭐 조공을 바쳐라 하면 사람을 바치지 않습니까? 뭐 여자들 하듯이 김일성 환갑 선물로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일종의 인신공양이네요.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70년대까지 지속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낸 사람 총수를 한 10만 명 잡으면 되죠. 공식적으로 93,000명 정도입니다. 공식적이는. 그중에 중요한 게 거기에 일본 여성과 결혼한,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을 또 수천 명이 따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처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6천 명. 예, 그 수에 대해서는 뭐 2천여 명이다, 6천여 명이다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이제 일본의 현재 지금의 법, 당시의 법으로도 일본 국민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얼마나 일본 사회가 비정했느냐 하면은 그 조선인과 결혼한 일본인들도 조차도 그렇게 보내보내요. 물론 그 중에는 자기 가족, 배우자를 따라서 할 수 없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들이 싫어하는 조선인하고 억지로 결혼한 일본 여성들은 가족으로부터도 국가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사격이 됐습니다. 인종차별적인 그런 생각이 깔려 있네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하고 다른 시대였으니까요. 더군다나 태평양 전쟁 직후에 그런 뭐 그런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사실 이걸 제대로 된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한 10만 명 되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이 사람들이 또 집중적으로 북한에서 숙청당하고 그 강제수용소에 많이 보내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역시 자유를 좀 맛본 사람들이니까 북한에서 적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명사적 차원에서 또 하나는 저희 그 한국의 현대사에서 이 제일동포 북송 사업이 갖는 의미가 지금 아직 거의 연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저도 그 상당히 뭐 한 20년, 30년 이 문제를 보면서 최근에 느끼는 게 많은 것이 이 북송 사업이 저희가 단순하게 일본이 자유세계에서 전체주의 그 야만적인 체제로 사람을 보낸 대규모로 송환한 그런 사업이다를 넘어서 이 시대의 유일한 경우죠. 그렇습니다. 유일한 경우고 또 하나는 이 제일동포 북송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제 북쪽에 가서 거기에 그 2세, 3세 그 자손들까지 계산하면 아마 현재요. 북송자와 그 자손들을 포함하면 지금 생존자가 최소한 20만 명이 넘을 겁니다. 현재 최소한 20만 명이 넘습니다. 즉 북한 인구의 1%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남북한 저희 한국 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연구가 안 돼서 저희가 지금 그걸 연구하고 이제 연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북한에 인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에 1965년에 국교 정상화되고 일본이 선진국이 되고 한국도 선진국화되면서 북송된 모든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자기 혈육을 북으로 보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저기에 인질이 잡혔기 때문에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질이 잡혔으니까요. 그러니까 조총련 사회 전체가 북한의 인질이 되어버린 거죠. 다 인질이 되고 그 조총련은 북한 노동당의 한국 지부가 되어버린 거고. 본래 조총련은 조선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외 지부가 조총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민단원들은 사실은 그 한국 국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후의 초기에 조총련이 한 80%, 실질적으로 한 90% 지배하던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면은 거의 다가 조총련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민단에도 수많은 그 북한의 북송 그 인질화된 혈육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질 작전 때문에 조총련이 살아남았고 조총련이 살아남고 이 인질화된 이 존재를 처리 못한 일본 때문에 거꾸로 일본은 그것 때문에 북송 사업을 계기로 사실은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취합니다. 국교 정상화하고 나서도 대한민국이 국교 정상화하고 나서도 그것이 이제 등거리 정책에서 이분들이 전환하는 것이 뭐랄까요? 서울올림픽 이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그때는 또 공산권이 무너졌으니까. 예, 공산권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등거리 정책이 예를 들어서 한일 양국이 그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던 2002년에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2주 후에 고이즈미 총리가 북으로 국교 정상화 회담을 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남북한 등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미사일이나 일본의 안보에 대한 수많은 도발과 인도적인 범죄와 국가범죄 등등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수교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수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당시에 동행했던 지금 현재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에 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그게 좌절된 거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정통정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그 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하고 그렇게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추구하게 한 것이 바로 조총련과 평양의 공작의 승리고, 다음에 조총련이나 그런 것이 그게 가능했던 것이 실은 지금 말씀하신 전부 이 북송 사업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동북아의 전략을 바꿨는데,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10만 명이 인질이 되니까 조총련이 북한에 충성하고 돈 갖다 바치고 또 한국에 간첩 보내는 간첩기지 역할을 하고, 또 그 조총련이 여기 일본의 사회당과 또 연계가 돼가지고 일본의 여론을 이끌고 언론이 끌려가고 해가지고 이 10만 명을 생지옥으로 보낸 이 사건은 일본에서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한국에서는 무심해가지고 무관심의 대상이 돼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이 10만 명은 지옥에서 쓰러져 갖고 그 아들, 딸 중에서 가끔 이제 탈북하고, 그 강철원 씨가 뭐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은 또 거기서 거치지 않고, 전번에 말씀 들으니까 65년 수교한 뒤에도 80년대까지 일본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사장님과 다른 기회에 말씀을 나누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1953년에 우리 6.25 전쟁이 휴전이 된 다음에 그 열전이 냉전화되는 과정에서 전쟁터가 한반도의 열전 전쟁터에서 전 세계가 냉전의 전쟁터가 되고 일본이 그 냉전의 주 전쟁터가 됩니다. 그 주 전쟁터가 된 일본이 바로 북송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결정적으로 결속력이 강해진 조총련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남북한 대결, 냉전을 공산권에 유리하게 끌고 가는 공작이 일본에서 전개돼서 그것을 북한이 최소한 30년 이상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한국의 종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 해외에 가진 유일한 노동당 지부인 일본의 조총련이 대남 공작을 한 결과가 지금 한국에 만연하고 정권을 차지한 주사파의 씨를 뿌리고 키워온 것이 바로 조총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은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 그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총련, 일본에서 전개된 이 문제고, 거기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북송 사업에 의한 20만 명 이상의 인질을 만들어낸 한두 명의 인질범 가지고도 저희가 그걸 해결하는 게 어려운데요. 20만 명의 인질범이라는 것은, 인질이라는 건 이건 뭐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상황을 저희가 거꾸로 당초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20만의 인질을 사실은 저희가 현대사에서 저희는 전혀 의식하지는 않았는데 인질이 북한에 독이 되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작한 제일동포 북송 사업, 아니 뭐 성묘단 사업으로 북한에 연구자가 있는 동포 방문단 사업입니다. 예, 70년대 시작됐죠. 7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북에 인질이 있던 수많은 동포들이 그 인질이 있어도 한국으로 다시 선택을 하게 되고, 거꾸로 이번에는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이분들에 의해서 북의 대대적인 외부 세계, 한국의 발전상이 알려지고 소개되는 거는 또 그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역사의 예, 아주 뭐 역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결론으로 맺으면은 지금 그 스코어는 한국 현재의 스코어는 조총련 숫자가 수십만 하다가 이제 한 3만, 네, 3만 됐습니다. 줄었고 민단은 45만. 예. 이 스코어로 이제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 악은 결국은 패배한다는 것이 막 증명이 되는데, 그 증명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쏟았고, 더구나 이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인간 말살, 냉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문명 세계에 살던
10만 명을 야만 세계로 보낸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홀로코스트와 비슷한 비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무관심하다는 거. 예. 특히 한국의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은 여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의 보수 세력도 이 문제를 듣고 종군 위안부 문제를 더 클로즈업 시키고 있는 것은 이게 비례 감각도 안 맞고 하여튼 앞으로 이 한국, 일본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조사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뭐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일성, 김정일 이제 공동 정권일 때 김일성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한 소위 말해서 비자금입니다. 북한의 통치 체제, 야만적인 포갑 체제를 유지하는 통치 자금이 어디서 조달됐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저 악의 체제가 살아남는 소위 우리가 언제나 말하듯이 북한의 수령의 뭐 비밀 자금이 뭐 몇십억 달러냐 하는 그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저희가 짚어야 될 것이 실은 조총련이 그 체제를 유지를 가능하게 만든 비자금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북의 원조이고 다음에 저쪽에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비자금의 원조가 이것이 또 조총련입니다. 북한 핵 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도 그것도 거기에도 이제 조총련 제일 소위 말해서 조총련의 과학자들이 전면적으로 협력했고 돈과 기술과 사람과 정치 전쟁, 모략, 프로파간다, 대남 공작 모든 것이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 가진 각 지부 단위의 당 중에서는 결정적으로 김일성 체제, 김정은까지 오는 3대 독재 체제를 유지한 결정적인 노동당의 지부 중에서는 최대 공헌하고 역할을 한 것이 일본 지부. 북한 밖에는 유일한 일본 지부 조총련이었고 일본 당국은 오랫동안 한국 정부가 무심했던 것처럼 그 문제에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눈치를 못 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싶습니다. 한번 이 조총련 문제로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 현대사를 위해서 꼭 한번 사장님하고 말씀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10만 명을 생적으로 보낸 책임을 김일성한테만 덮으시기에는 그렇고 이 일본의 여야 공익, 특히 언론, 지식인까지 가담했다는 것, 이 사실을 반드시 규명해가지고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통일해가지고 그 10만 명, 이제 20만 명으로 불어난 북송 가족을 구출하는 어떤 진실의 힘으로 구축하는 그런 활동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